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TV 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요즘 근래 들어 계속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폭넓은 지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인문학이고 또 철학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목회 사역하는데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충분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여러 목회 사역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구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 중에서 인간 본성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1573회 차 영상이 되겠습니다. 합동연합학술원 TV라고 해서 검색을 하세요. 유튜브에서 합동연합학술원 TV 이거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1573회차 영상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는 설교도 있고 기독교 사상, 기독교 신학 또는 여러 가지 연구한 모든 부분, 또 신학을 떠나서 인문학, 철학까지 여러 가지가 1573개의 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목을 보고 골라보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든지 해서 큰 도움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좋아요와 구독 설정을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그게 조금이나마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성선설과 성악설, 두 번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세 번째 고상한 야만인은 없다, 네 번째 루시퍼 이펙트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인간 본성의 딜레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성선설과 성악설을 대표하는 두 명의 사상가가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공정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이며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은 의가 되고, 공경하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이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이다. 이의 예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밖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니 다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맹자는 고자장구 상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이제 순자가 이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세요. 맹자는 공손 축장구 상 편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깊은 우물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흉악한 사람도 길 가다 그 모습을 본다면 걸음을 멈추고 어린아이를 안아서 우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방금 전에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훔쳐 달아나는 중이라고 해도 당장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는 한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이의 부모에게 대가를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며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심성이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성의 밑바닥에는 선한 본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성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낭독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니 선이란 인위적인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태어남에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므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싸움이 생기고 사양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남을 해치게 되고 성실과 신의가 없어진다.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따르면 음란하게 되고 예의와 규범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따르고 감정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싸우고 다투게 되어 규범이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마침내 천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악설입니다.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움을 그치지 않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증오합니다. 또 감각적 욕망 때문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순자는 이런 본성을 그대로 두면 사회 규범이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교육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부러진 나무는 도지개에 대고 불에 쬐인 반듯하게 잡아준 다음에야 비로소 곱게 되는 것이요, 무딘 쇠 붙이는 숫돌에 간 뒤에야 비로소 날카로워진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한지라 반드시 스승과 법도가 있어야 바르게 되고 예의가 있어야 비로소 다스려지는 것이다. 무릇 천성이란 타고난 것을 말하는 것이니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요 행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의는 성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니 배우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배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을 인위라고 하니 이것이 본성과 인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한 것은 인간의 악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교육을 통해 완전히 교정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악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 규범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성현들이 세운 인위적 규범을 따르면 어느 정도 교정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상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여전히 명징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논쟁 중이고 그 논쟁은 이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생물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장자크 루소의 에밀은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신의 손으로부터 나올 때 모든 것은 선하나 인간의 손에 넘겨졌을 때부터 모든 것은 타락한다라고 루소는 에밀에서 이야기합니다. 루소는 사회가 인간이 타고난 선한 본성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이 살았던 자연 상태는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인위적 제약과 그에 따른 공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벌린다는 토마스 홉스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이 본래 악하다는 홉스의 견해를 반박하며 자연 상태는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할 뿐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거를 연민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루소에 따르면 연민은 인간의 모든 성찰과 반성에 앞서는 자연의 순수한 충동이며 또 아무리 타락한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연민은 아무리 포악한 자라도 불운한 사람의 불행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이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민을 주었습니다. 루소는 연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먹이를 다른 곳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한 건강한 미개인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이 힘겹게 획득한 먹이를 빼앗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연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루소의 연민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애덤 스미스의 도덕정조론에서 말한 동정과 괴를 같이 합니다. 애덤 스미스 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중국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 가공할 만한 소식은 중국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럽 어느 인도주의자에게 전해졌다. 그는 중국인들이 당한 불행에 애도를 표할 것이고 인생의 변화무쌍함과 인간의 노동이 일구어낸 모든 것이 일순간에 파괴되었다는 허망함에 대해서 우울한 성찰을 할 것이다. 이 모든 성찰이 끝났을 때 그는 이전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사업에 몰두하거나 기분 전환을 할 것이다. 중국의 불행한 사건은 그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재난이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내일 새끼손가락을 잃어야 한다면 오늘 밤 한숨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억 명의 이웃이 파멸한다 해도 그가 직접 목격하지 않는다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질 것입니다. 대중의 파멸은 자신의 하찮은 불행보다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귀는 이런 심리의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피터 시거가 실천윤리학에서 말한 것을 낭독합니다. 내 손가락을 베기보다 전 세계가 파괴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내가 파멸을 선택하는 것도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보다 선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애덤 스미스 역시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인간 본성에는 이와 반대되는 원리들이 작용한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바로 연민과 동정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생생하게 느낄 때 연민과 동정을 느끼며 도덕적인 사람뿐 아니라 무도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감정과 동일한 감정을 이웃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으며 반대로 이웃에게 같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토머스 홉스는 인간이 본래 싸움꾼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분쟁의 원인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경쟁, 둘째는 불신, 셋째는 명예입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경멸당하거나 과소평가되면 경멸한 자를 공격함으로써 타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싸움꾼의 본성 안에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홉스는 삶의 행복은 정신적 만족에 있지 않으며 도덕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고지순한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진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충족한 사람은 감각과 상상력이 정지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하나의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가는 욕망의 지속적인 진행이며 하나의 목적을 획득한다는 것은 다음 욕망으로 가는 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이 욕망을 달성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복종시키거나 밀어치우거나 추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어야만 욕구를 멈출 수 있으며 욕구는 힘을 획득하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욕망하고 있다고 합시다. 만일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향유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적이 됩니다. 두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홉스는 농사꾼의 예를 들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 곡물을 수확했다고 합시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결탁해서 농부가 이루어 놓은 노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박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곡식을 약탈한 자는 또 다른 약탈자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호불신이 존재하는 곳에서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공격하거나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늘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인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은 한 개인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이 적이 되어버린 곳에서는 노동과 기술이 발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노동의 성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홉스의 표현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공포가 존재하며 이때 인간의 삶이란 고독하고 가난하며 험악하고 잔인하고 짧은 것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안락과 쾌락에 대한 욕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공통의 힘에 복종하도록 요구합니다. 홉스가 볼 때 인간은 이기적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이며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지 않으면 폭력적 약탈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홉스는 인간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무장을 하고 다닐 때 그는 가까운 신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문을 걸어 잠그고 다닐 때 그는 자기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금고를 잠글 때 그는 자기 자식과 하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런 예를 든 것은 인간의 본성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와 청렴은 그 자체로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욕구와 청렴이 아니라 정념입니다. 욕구와 정념은 그 자체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정념에서 생기는 행동 역시 이것을 금지하는 법을 알기 전까지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이 느끼는 공포심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심을 제거하려면 서로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을 깨뜨리면 처벌받는다는 공포심을 모두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국가라는 권력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수할 권리를 포기할 때 자신도 기꺼이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허용한 자유만큼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허용한 자유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국가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는 계약자들이 합의에 따르도록 집단적 힘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홉스의 생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휴므도 인간 본성에 대한 논고에서 자연 상태가 황금 시대라는 상상은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정의와 불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의의 근원적 기준은 개인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조정해서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제가 불가피해집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제3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인간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상황을 변화시켜 정의를 준수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직접적 이익이 되도록 하고 정의의 규칙을 위반하는 자가 이익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파합니다. 이러한 착상으로부터 자연법이 생겨났습니다. 휴문 인간이 남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위해 사회를 구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형성하는 첫 번째 동기는 자기 이익의 추구 곧 자기 애가 됩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을 쏟으며 그 다음에 혈연과 친지, 그 다음에 낯선 사람에게 약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타인으로부터 위협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은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화합할 수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렀고 이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를 만든 목적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문 이러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정의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적 존재에서 사회적 존재가 됩니다. 그는 정의가 합리적 이성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도덕적 가치란 우리가 관찰한 것, 즉 경험한 것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서 유래했을 뿐입니다. 휴문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당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를 집으로 불러들여 바람을 피웠다. 그런데 당신은 날씨가 몹시 더워 창문을 닫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다. 침실의 창문은 이웃집 베란다에서 훤히 내려다 보인다. 마침 이웃집에 놀러왔던 어떤 남자가 당신의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을 목격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목이 마르네. 그가 당신과 함께 있는 여자를 누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생각한다면 이웃집 남자는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목격자에게 어떤 판단을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남자가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당신이 창문을 닫고 있었다면 당신은 전혀 부도덕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들키지 않고 도둑질을 한 도둑은 죄인이 아닙니다. 도둑이 죄인인 것은 단지 당신이 그의 도둑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흉은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지상에 떨어뜨려 번식합니다. 그런데 어린 싹이 자라면 햇볕을 가려 어미나무를 도태시킵니다. 흉은 이 어린 나무가 존속을 살해한 것인가를 묻습니다. 어린 나무는 부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어린 나무는 그저 생존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선악을 구별하는 원천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성은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양심이나 도덕의 원천도 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흉은 인간이 가진 이기주의를 완화하고 정의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직 사회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고 자신의 동포와 대등하게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 동료보다 우월하게 될 수 있다. 사회를 통해 인간의 모든 허약함이 보정된다. 사회는 모든 측면에서 인간을 야만적이고 고독한 상황에서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한다라고 흉은 말하고 있습니다. 흉의 도덕론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준수하는 근원적 동기는 인간의 자비심이나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인간이 자비심을 타고났다면 정의의 규칙들을 고안할 이유가 없다. 둘째, 정의감의 토대는 관념적 이성이 아니라 인상과 경험이다. 셋째, 정의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 계약에서 발생한다.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문명 속의 불만에서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엄명했다. 인간은 타인을 돕는 존재가 아니다. 타인 역시 삶의 보조자나 성적 파트너로서 유혹의 대상일 뿐이다. 인간은 타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공격 욕구를 만족시키고 보상 없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동의 없이 타인을 성적으로 남용하고 재산을 빼앗고 모욕하고 탄압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모든 인간은 만인에 대해 늑대 인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고상한 야만인은 없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인류가 선한 존재였는지 아니면 악한 존재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들이 지상낙원에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렸을 것이라는 고상한 야만인 가설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상한 야만인 가설은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가 1928년 사모아의 청소년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인류학의 정설로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가릿 미드는 24살이던 1925년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에 들어가 9개월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사모아 섬에서 살아가는 원시 부족의 삶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던 조상들의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사모아 섬은 경쟁과 계급이 없고 섹스에 대한 금기가 없는 유토피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곳의 청년들은 질투심 없이 성적 파트너를 공유하고 마음껏 자유연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심어준 환상은 뉴질랜드 인류학자 데릭 프리만에 의해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사모아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마거릿 미드와 사모아라는 책에서 마거릿 미드의 경험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모아인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들도 미국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상들은 정말 고상한 야만인으로 살았을까요? 조상들이 무자비한 살인자였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평화로웠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사시대의 인간은 오늘날 못지않은 비율로 인간을 살해했습니다. 물론 조상들이 지금의 인류보다 더 폭력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돌도끼와 몽둥이만으로 수십 명의 다른 부족을 죽였다고 해서 더 폭력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멩이와 몽둥이를 버렸지만 버튼 하나로 수십만 명을 살해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삶의 고뇌에 대해서라는 철학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쟁이나 반란 같은 것이다. 따라서 평화는 잠시 동안의 휴식기간이며 막간극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의 일생도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그것은 빈곤이나 권태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곳곳에서 적을 발견하게 된다. 즉 인생이란 휴전 없는 싸움이며 인간은 무기를 손에 든 채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야생의 자연을 낭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사자는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지만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 가차없이 다른 생명체의 삶을 찢어놓습니다. 더구나 수사자들은 암컷을 소유하기 위해 암컷이 낳은 새끼들을 물어 죽여버립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강간과 식인, 유아 살해와 사기, 약탈과 고문 타 종족에 대한 대량 학살이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만이 악독한 존재는 아닙니다. 한때 많은 생물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을 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잘 알려진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조차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간만이 동종을 죽이는 유일한 종이다. 동물들은 같은 종을 살해하지 않는다. 이는 경쟁자를 제거하면 또 다른 경쟁자가 나 대신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경쟁자가 살아서 서로 다투는 것이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죽이는 것이 살려두는 것보다 뚜렷한 이익이 되지 않으면 굳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경쟁자를 살해할 이유도 없고 역시 내가 공격함으로써 입게 될 치명적 손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경쟁자를 굴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살해하는 것의 쾌감을 느끼는 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영장류들은 인간과 달리 평화롭고 조화를 이루어 산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팬지도 인간처럼 동족을 살해합니다. 1974년 1월 7일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서 제인 구달과 함께 침팬지를 연구하던 힐러리 마타마는 고디라는 수컷 침팬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디가 열매를 따먹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8마리의 침팬지가 고디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디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수컷 침팬지들은 고디를 가혹하게 짓밟고는 땅 위에 누워 힘없이 울부짖는 그를 내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후 고디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제인 구달은 남쪽으로 분리해 나간 침팬지 무리가 집단 간
전멸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침팬지를 고상한 유인원이라고 믿었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침팬지들에게 총과 같이 있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안다면 인간들처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침팬지들이 사람보다 더 착하리라고 믿었지만 고상한 유인원은 고상한 야만인 만큼이나 신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두워서 살아. 나는 새로 알게 된 사실들을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 몇 달 동안 애썼다. 마음속에서 끔찍한 폭력의 영상이 떠올라 종종 한밤중에 깨어나곤 했다. 패션이 길가에 자그마한 새끼의 시체를 먹다가 입술에 피를 묻히고 올려다보는 모습, 스니프에 상처 입은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모아 마시기 위해 손을 받치고 있던 사탄의 모습, 고디의 부러진 다리를 계속 돌려 뒤집고 있는 파벤의 모습, 그리고 마담 비가 초목 아래 숨어 누워서 끔찍한 상처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동안 그녀의 10살 난 딸이 그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부드럽게 털을 고르며 파리를 쫓고 있는 모습 등등, 이렇게 제인 구달은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자, 동종을 살해하는 동물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포유류 가운데 호랑이, 사자, 곰, 늑대, 하이에나, 퓨마, 치타가 동종을 살해하고 영장류 중에서도 침팬지를 비롯한 랑구르 원숭이, 체크마게코 원숭이, 붉은 우름 원숭이, 사바나 게코 원숭이, 미운털 고릴라, 푸른 원숭이 등이 동종을 살해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동종을 살해하는 유일한 생물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지금까지 써온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처럼 집단을 이루어 동종을 공격하는 동물은 많지 않습니다. 개미나 벌 같은 사회적 곤충 외에 오직 인간, 침팬지, 돌고래, 피그미 침팬지, 보노보라고 하죠. 집단적 동맹을 맺고 다른 수컷을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은 남다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같은 종끼리 싸울 때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개 동물의 다툼은 완벽한 룰을 가진 일종의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룰이 있는 스포츠를 따로 만들어야 할 만큼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같은 종을 식용으로 삼는 종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갖는 두 개의 전혀 이질적인 종류의 공격성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인간이 모든 동물과 공유하는 것으로 사활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도피하도록 설계된 충동이다. 이 방위적인 양성의 공격성을 생존에 유용한 것으로서 생물학적인 적응성을 지니며 위협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난다. 또 다른 유형인 악성의 공격, 즉 잔인성과 파괴성은 인류에게 특유한 것으로 대부분의 포유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며 탐욕스럽다 할 정도로 만족을 요구한다라고 에리 프롬은 파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침팬지 서너 마리가 침팬지 한 마리를 공격해 죽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인간은 안전한 거리에서 순식간에 상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제인 구달이 침팬지의 집단 사육을 다룬 책을 처음 출간했을 때 몇몇 학자들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제인 구달은 5차례나 전율할 만한 집단적 공격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잔인한 폭력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나쁜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스티브 핑커는 인간의 본성이 환경에 좌우된다는 빈 서판 이론, 즉 인간이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는 이론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그는 빈 서판에서 평화는 전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마그리비드의 사모아섬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쿵산족을 평화적으로 묘사한 엘리자베스 마셜 토머스의 악이 없는 부족이라는 책에서 그것도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스티븐 핑커는 몇몇 인류학자들이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0명으로 구성된 작은 부족을 상상해 봅시다. 이 부족에서 1년에 한 명이 살해된다면 이 숫자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은 숫자인가요? 비율로 따지면 이 부족의 연간 살인율은 2%입니다. 만약 인구 1000만 명인 도시에서 이 같은 살인이 발생한다면 매년 20만 명이 살해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이 살인율은 부족 내부에서 벌어진 살인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대도시처럼 부족 내에 외집단이 침투한다면 살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외집단에게 관대한 집단은 없습니다. 최고의 이성을 동원해 만들어진 종교조차도 이교도에게 관용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이타적 유전자의 저자 맷 리들리 역시 고상한 야만인 가설에 회의적입니다. 그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자연을 사랑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인디언들은 로키 산맥 대부분의 지역에서 엘크를 거의 멸종시켰으며 1만 3천년 전 인류가 북아메리카에 첫 발을 디뎠을 때는 대형 포유동물의 73%를 절멸시켰습니다. 인류가 남아메리카까지 손을 뻗친 1만 1000년 전에는 그 지역의 대형 포유동물 80%가 절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후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동물의 멸종 시기가 인간이 도착한 시기와 일치할 뿐 아니라 인간이 먹이로 삼은 동물들만 멸절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에 충분합니다. 맷 리들리의 표현을 빌리며 조상들은 유순한 동물들을 길들이거나 조련하는 대신에 영원히 도살해버린 것입니다. 맷 리들리는 이타적 유전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디언들은 서구인들보다는 자연보존주의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서구인들보다 자연에 가까운 흔적만 남긴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 덕분이지 그가 갖추고 있는 영적이고 내재적인 생태론적 미덕 때문은 아니다. 그에게 환경을 파괴할 수단을 준다면 그는 서구인들 못지않게 그것을 휘두를 것이며 아마도 더 잘 휘두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윤리 따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상들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더 도덕적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맷 리들리는 환경주의자들이 경전처럼 여기는 시애틀 추장의 감동적인 연설조차 조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연설은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학 교수인 테드 페리가 1971년에 쓴 ABC TV의 드라마 대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이며 법률로 규제하지 않으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어쩌면 당신도 선한 사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불치병을 앓는 환자를 위해 헌혈하고 때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위해 봉사합니다. 만약 인간이 본래 악한 존재라면 당신은 돌연변이인 셈입니다. 이기적인 존재들 속에서 이타적인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루소는 오래전에 이 딜레마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슴 사냥꾼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사슴몰이를 시작합니다. 사슴을 잡으려면 각자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슴은 눈에 띄지 않고 갑자기 토실토실하게 살이 찐 토끼 한 마리가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사슴을 기다릴 것인가요? 아니면 토끼를 잡기 위해 대열을 이탈할 것인가요? 대열을 이탈해 토끼를 잡는다면 당신에게는 이득입니다. 당신은 토끼 고기를 남들과 나눌 필요 없이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사냥에서 사슴을 잡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사슴이 사람들이 포위한 곳에 있다면 그들은 대열을 이탈한 당신 때문에
사슴을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득이 된 행동이 집단에게는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당신이 토끼를 포기하고 자기 위치를 성실히 지키기로 마음먹었다면 남들도 그렇게 할까요? 당신이 성실껏 사냥에 임하고 있는데 남들이 토끼를 쫓는다면 당신의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당신의 노력은 상대방도 성실하게 자기 몫을 다할 때 보상받는 것입니다. 남들이 성실하지 않다면 당신은 대열을 이탈해 토끼를 쫓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루소는 개인의 이기적 행동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협력을 통한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협력 없이는 사슴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단이 아무리 강한 규율을 정해 놓았더라도 이탈자는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보다는 토끼라도 잡는 것이 나으며 더구나 남들이 당신처럼 협력하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루시퍼 이펙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사악한 존재라는 증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인간은 타인을 착취하거나 고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가장 끔찍한 심리 실험은 1972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지하실에서 이루어진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교도소 실험일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반전운동이 한참이던 1971년 짐바르도 교수는 두 군데의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하루 15달러의 일당을 받고 2주간의 심리실험에 참가할 대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였습니다. 광고를 본 100여 명의 학생들이 심리실험에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연구팀은 지원자 중에서 24명을 선발해 대학 지하실을 개조한 모의 감옥에 수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의 수감 기간은 2주였으며 지원자 중 절반에게는 수감자 역할을 맡기고 절반에게는 교도관 역할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3교대로 출퇴근하면서 24시간 수감자들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수감자와 교도관 역할은 동전을 던지는 방식으로 무작위로 정했습니다. 선발된 지원자들은 상당수가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었으며 대부분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1972년 8월 14일 일요일 연구팀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모의 수감자들을 사전 예고 없이 체포했습니다. 경찰을 동원해 체포한 것은 자발적으로 자유를 내놓는 것과 강제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감옥에서 17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경험자의 자문을 받아서 체포에서 수감까지 실감나게 재현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진짜 재수자와 똑같이 이름 없이 번호로만 부르도록 했습니다. 또 교도관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해서 수감자들에게 교도관님이라고 부르도록 했으며 감방에는 수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도청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이 되자 수감자들 사이에서 첫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수감자들은 실험이 예상 밖으로 진행이 되자 감방 안에 간이 침대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교도관의 요구에 불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점호는 단순히 인원 파악을 위한 절차를 넘어 교도관들이 권위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피험자들은 언제든 중간에 실험을 그만두고 떠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도관들은 반항하는 수감자들을 독방에 넣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감자들을 괴롭힐 궁리를 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교도관들에게 힘으로 제압당하자 자신들이 진짜 죄수이며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감방을 다 나가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수감자 중 한 사람은 36시간 만에 실험을 포기하고 감옥을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감자들은 멍한 눈빛에 덥수룩 가고 꾀죄죄한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점호의 강도도 점점 강해져서 팔굽혀펴기 같은 처벌이 등장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교도관들 중 일부는 단순한 연기 이상의 단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호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교도관들은 언어 폭력은 물론 발가벗기기, 수갑과 족쇄 채우기, 머리에 봉투 씌우기 같은 처벌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반응하던 수감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도관들에게 수동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고분고분하게 수갑과 족쇄를 찼습니다. 그럼에도 수감자들은 실험을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실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상황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닷새째 되는 날에는 교도관에 대한 항의와 폭력 행위가 발생했으며 단식 투쟁을 선언한 수감자도 생겨났습니다. 교도관의 가혹행위도 더욱 심해져 수감자들에게 동물의 성행위를 따라하도록 명령하는 성추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고작 닷새 만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좀 좀 더 되는데 이게 너무 영상이 길면 듣는 사람도 지루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가질 않아요.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한다 해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너무 길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핵심은 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 강의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